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새 정부로서의 어떤 모토를 내걸고 싶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에서 작동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정책이다. 근로시간 단축도 저는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다. 양무 기업이면 시무 노동이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좀 민생 얘기로 가서 네네.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그 재밌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혁신 성장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의 양 굴레로 가는 그 그림은 참 예뻐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예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쪽에서도 반대하고 저쪽에서도 반대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또 소외돼 있는 쪽이 자영업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된 것도 원래 임금주도 성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임금주도. 근데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 꽤 많거든요. 너무 높지요. 예. 그리고 이 자영업 문제가 지금 폐업률이 거의 87.9%? 뭐 이 정도 만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 됐던 네네. 이게 된다는 건데 이 자영업 문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돼요. 네네. 이런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50대 전후로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예. 그럼 뭐 70, 80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그냥 놓을 수는 없고 네. 하다 보면 제일 하기 쉬운 게 이제 뭐 치킨집을 낸다든지 뭐 해가지고 다양한 자영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세계에. 높아요. 네. 예. 그럼 뭐 국민의 숫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데 자영업 하는 사람 많이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하고 네, 그건 네. 돈이 안 벌리게 돼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들이 많이 자영업 이렇게 진출하지 않고 네.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고용의 형태 같아요. 고용 형태. 우리가 이제 70, 80까지는 살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년이 대학은 그래도 높으니까 65세까지지만 공무원 한 60세. 네네. 기업도 이제 법으로 하면 60세가 됐나요? 그렇긴 근데 하죠. 이제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 기업 예상으로는 그래요. 10년 정도 후에는 기업도 정년이 없어질 거다.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서. 새로 기업이 들어올 사람이 필요해서 없어서. 네네. 나간다고 그래도 나가지 말고 일해달라고 그럴 네네. 겁니다. 막 법 좀 바꿔달라고. 일세 정년 법 좀 바꿔달라고. 우리 앵커께서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땐 그럴 거예요. 저 사실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 직종을 왜 선택했냐. 사실 지금은 막 많은 친구들이 저 때도 그랬었어요. 공무원을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했는데 분명 내가 한 5, 60대 이제 매니저급이 됐을 때는 그때 일할 친구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난 계속 일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저는 그 희망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직장에서 처음에 네. 들어갔던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네네. 자영업 비율은 자연적으로 줄지 않겠어요. 그게 답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네, 이제 네. 거기도 그러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계속 일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기회가 줄어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임금 피크제하고 네. 정년 연장의 문제를 예? 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 때 이게 국회가 잘못한 게 네네. 정년 연장만 법으로 보장해주고 네, 임금 맞아요. 피크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놓으니까 그쵸. 네. 양대 노총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야. 네, 네. 자기도 오래만 근무하고 그쵸. 월급은 제대로 받겠다고. 네. 이런 시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꼭 먹고 안 먹고 다 먹겠다는 게 안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65세, 70세까지 일하게 하되 그 대신에 월급은 50대 중반에 받았던 한 반만 받고도 일할 수 있으면 네네. 그 자영업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한 다음에 대개 한 4년, 5년에 문 닫는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퇴직금 한 2, 3억 받아가지고 자영업 창업해서 하다가 쫄딱 다 망해요. 네. 그럼 그 노후가 정말로 불안한 우리 그쵸. 자영업자. 의원님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사실 인구 구조를 또 경제랑 접목시켜서 연구하시는 뭐 경제학자분들께서도 많이 하시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긴 한데 자영업자분들이 폐업하는 거는 뭐 하루에도 몇 군데씩, 그러니까 수백 군데씩 이제 계속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을 두고 그렇게 사회 구조는 변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당장 내일 모레 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뭔가는 좀 있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근로장려 세대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한 가구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냐. 네. 예를 들어 200만 원이다.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월급 받고 자영업에서 다 번 돈이 150만 원밖에 안 된다. 네. 그럼 세금이 형태로 50만 원이 그 집으로 갈 수 있게 그렇죠. 만들어준 게 네네. 근로장려 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겠네요. 이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그 아까 말씀 그 임금 피크제하고 정년 연장이 사실 같이 가야 되는데 네네. 정년 연장만 되고 임금 피크가 안 가서 그렇다. 뭐 이 얘기가 네네. 전 되게 와닿아요. 이게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만 가고 여기는 안 가는 일이 네. 생겼던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진영 간에 불신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뭐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거 할 때 이것도 같이 할게라고 해놓고서 정작 할 때는 이것만 하고 이걸 안 하는 거야. 네네. 그래가지고 아까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솔루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최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규제 빅딜이라는 용어를 쓰셔요. 그래서 그 규제 빅딜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그 규제 빅딜이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혁신 산업을 자꾸 만들고 이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줘야 네네.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업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기업을 하는데 지금은 뭐 그게 다 막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제조업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면 그걸 대체하는 산업인 서비스업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서비스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그 제안했던 법이 서비스 발전법이에요. 예. 네네. 그건 이제 당시에 민주당이 죽으라고 반대했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풀어놓으면 우리나라 재벌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네네. 또 재벌이 다 독식할 거다. 서비스업을. 예. 예. 서비스업에서. 네. 서비스업은 교육, 의료, 관광, 물류 이런 예.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 들어보면 또 일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재벌의 네. 그 행태 때문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규제 프리존법이라고 있어요. 네. 새만금 여의도에 몇 배 되는 땅을 지금 마련해 놓고 네. 저거를 아무것도 활용을 해야 될 네, 때 네. 활용을 못 해요. 네. 그럼 저기 그 넓은 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돈 있는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그럼 예. 그 규제 프리존법을 해놓으면 또 재벌이 가서 음. 독식하고 재벌의 문제는 더 커질 거다. 네. 예.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 그럼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보니까 그걸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 이 재벌 문제가 걸려 있는 거지.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까 얘기했던 상법. 재벌이 나쁜 건 아니다. 네. 응? 세계적인 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쵸. 10개, 예. 20개 더 나와야 돼 우리가.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지금 보면은 정말 한국의 과거 30년, 40년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한국만의 특이한 그 형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재벌의 문제를 좀 억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없는가.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상법 그런 개정안입니다. 네. 네. 거기다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경쟁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지금 경쟁력이 없잖아요. 예. 네. 대기업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두 기업 간의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공정거래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정안하고 예.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건 또 기업이나 야당에 또 반대해요. 이 두 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재계에서 네. 상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라. 네. 그러면 민주당은 여기에 서비스 발전법이나 규제 프리존법을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거를 서로 딜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그게 제가 1년 전부터 외치는 규제 빅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서비스업 중에서 특히 우리 당이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의료 관련된 부분인데 네네. 그것도 크게 봐야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이과정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이 전부 의과대학 갔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비정상적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 있어요. 우수한 인재들. 네. 네. 예. 이 인재들 어떻게 하면 국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의대 나와서도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의사들 많습니다. 예. 병원 막 폐업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료 관광 문제하고 원격 진료 이거를 우리가 터주지 않으면 안 된다. 원격 진료는 특히 급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의 병원들이 한국의 우수한 의사들 스카웃 해갑니다. 네. 네. 예. 해가죠. 예. 의사 스카웃 해다가 한국말 잘하니까 그 사람들을 내세우고 한국의 환자 다 유치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의대생 한 명 길러내는데 몇 억이 들지 않아요? 네. 네. 우리가 몇 억 들여서 길러내는 의사들 중국한테 다 뺏기고 네. 우리 환자 이제 다 뺏겨요. 네. 네.
명분만 가지고 동네 병원 보호하겠다는 명분 가지고 반대하다가 우리한테 남는 건 뭐예요? 사람 뺏겨, 시장 뺏겨. 미국, 일본, 중국은 다 원격 의료가 지금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는 IT 기술도 발달되어 있지, 의료인력 좋지. 네. 우리가 10년 전부터 지금 시범 삼아서 하는 그것만 그 당시부터만 제대로 했더라면 네. 네. 지금 원격 의료에서는 세계 선진국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프리카 다 시장 우리가 점할 수 있고. 저는 삼성이 원격 의료 해달라고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아. 네, 삼성은 가만히 있어야 돼. 삼성이 하겠다 하니까 지금 반대하는 거거든요. 아니, 삼성이 IT도 되죠, 네네. 바이오 되죠, 네, 병원도 있잖아요. 다들, 네. 그러니까 원격 의료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삼성이 얘기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 이것도 기업과 기업인을 또 동일시하다 보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삼성이든 누구든 정말로 한국에서 기업이 잘 돼가지고 한국 사람 고용 채용하고 네. 예. 일자리 만들고 한국의 부가가치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한국에 내면 그것이 애국자지. 그렇죠. 누가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 네. 이게. 음. 너무나 거기에 이제 얽매여가지고 빨리 그것을 해내놔야 돼요. 이건, 그래서 네.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매크로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우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로 해서 뭐 물어보고 싶으셔서. 저는 사실 부동산 네. 이게 저런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네. 이게 맨날 그 잡는다고 뭐 맨날 얘기만 하고, 하고 있으니까 되게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정치적인 지지율을 얻기 위한 무주택자들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장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들 이제 의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가는 일관성이 전혀 없이 그때 그냥 뭐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그 부동산 정책 방향은 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역대 정부 다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예. 저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 나오고 그렇죠. 네. 너무 침체되면 또 올리는 활성화 정책 나오고. 정책하고 네네. 항상 냉탕 원통 왔다 갔다 하는 네. 지금까지 예, 지난 3, 40년 동안.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것도 시장에서 풀어야 됩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네. 예. 공급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어야 가격이 이제 균형 상태를 이루는데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당국자들이 항상 공급은 새로운 신규 물량만 공급으로 생각해요. 네.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네. 기존에 나와 있는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면 그 자체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거래를 활성화시켜요. 거래를. 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주장한 게 이제 거래세는 대폭 완화시켜주고 네. 네. 그 대신에 보유세를 좀 강화를 해서 근데 네.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치. 거래 비용이 너무 높아요. 네, 네.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뭐 강남에 예를 들어서 60평짜리 아파트가 내 전 재산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예, 많죠. 네, 네. 예. 그거 하나 들고 20억, 30억 있다고 있는데 현금은 없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럼 이 사람들을 한 뭐 30평대로 낮추고 그 네. 차액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면 되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런데 지금은 60평을 팔아서 30 몇 평 사면 양도소득세로 나가고 뭘로 나가가지고 절반을 평수만 가져가죠. 줄어들어. 돈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한 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옮긴다 해서 양도소득세 같은 거 거의 면제해줘야 됩니다. 네. 취득 등록세도 좀 완화시켜주고 그 대신에 이제 내가 집을 하나 있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가격이 뭐 이렇게 올라간 것이 지금 우리 사회는 즐거운 거예요. 네. 그쵸.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은. 예, 예. 그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바라지를 않잖아요. 네, 네. 그거가 바로 보이스예요. 보이스. 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이놈에게 갑자기 한 15억이 됐다. 네, 네. 그럼 내년에 거기서 재산세가 뭐 엄청 높이 나와봐요. 네네. 그러면 5억 오른 게 즐겁겠어요? 그만지 모르죠. 진짜 오른 게 반갑지가 네네네. 않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세제를 개편해야 제가 보기엔 부동산 문제는 오히려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세금 내는 비용 부담과 거래를 했을 때의 기회 비용을 따져서 거래를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글쎄요. 그럴 때는. 아니 양도세 줄여주신다 그래갖고 좋아요 좀 좋다 그러다 보유세 올린다 그러니까 좀 근데 세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창조 경제가 있었다 하면은 네. 또 하나가 이제 증세 없는 복지가 네. 있었잖아요. 이거 되게 허구. 복지 없는 증세 아니었냐 뭐 이런 식의 비판도 받고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증세를 제대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복지는 근데 사실 세수는 많이 늘었지. 네네. 세수가 늘어난 거는 우리가 예전에 담배도. 그 503 성군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이상하게 세제 바꿔놓은 그렇죠, 것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경기의 영향이지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긴 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세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MB 정부 때 감세해가지고 했죠. 예. 조세 부담률이 거의 뭐 17%까지 떨어졌는데 예. 최근에 그래도 전체적인 최근에 잘해보니까 평균 조세 부담률이 한 20%까지 20% 올라갔더라고요. 예, 예. 제가 지난 5월달에 IMF 본사를 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이코노미스트가 우리한테 제안한 게 장기적으로 한국도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네네. 예.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복지 지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국내에서는 뭐 높다 하지만 어.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국도 조세 부담률이 30%까지는 가야 된다. 네. 내가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장기적으로 보면. 20도 높다고 지금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20도 높다고 한 건데 그걸 이제는 정말 인기 없는 정책인데 아예 바뀌어야 되네요. 사람. 근데 아예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세금은 비싸다 그래요. 인기 없는 정책인데 그걸 이제 손을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가 또 국회에 있을 때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근로자들 중에서 48%가 근로소득세를 이론도 안 내요. 그렇죠. 네네. 나중에 네. 그 그거는 공제받고. 진짜 애버노멀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헌법 정신이거든요. 네. 우리 헌법에 4대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납세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1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1원이라도 세금 내는 걸 관례화하자. 그게 개세주의입니다. 개세주의. 네, 네. 예. 예? 그렇게 하고 근로장려 세제를 보완을 해서 그렇게 1원이라도 세금 내는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럼 네. 그 사람의 실질 소득이 200만 원이 되도록 세제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1원 내고 그렇지. 99만 9,999원 예. 받고.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다 세금 낸다. 그 대신에 하여튼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국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보완하는 게 나는 답이다. 근데 제가 제일 우리 몇 번 다뤘었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면서도 가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봐요. 이게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일단.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체감하지 못하는데 네. 일단 누군가 돈을 많이 벌면 친구가 밥도 사주고 뭐 집값이 오르면 자동차도 사고 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네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것의 상당 부분은 저는 경제 성장률에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근데 경제 성장률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력 업종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부분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계대 산업 되게 힘들어요. 제조업 같은 거를.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 과정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체질이 좀 변하는 국면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한 3, 4년이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유두리 있게 아니면 좀 세련되게 아니면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공 기자께서 성장률이 좋으면 국민이 다 즐겁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기분이 좋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 반대 생각이에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가 3% 성장했다고 그냥 홍보할 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중산층의 나는 서민들. 아닌데, 이러면서. 내한테 돌아온 건 거의 줄어들었는데 네, 왜 성장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장률 자체가 지금까지 보면 주로 성장을 동인했던 게 대기업들이 그렇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수출. 그렇죠. 예, 예. 수출 대기업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출 대기업은
진짜 이익도 많이 나고 네. 예. 거기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세계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데 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국민, 내가 보기엔 60% 이상은 된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보기엔 3% 성장률? 소화 나하고 무슨 관계냐. 여기서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주자는 게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성장하는 만큼 국민들한테도 그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느끼는 건 일부의 계층일 뿐이고 네. 오히려 화만 더 나는 거예요. 이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국회 이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공부를 쭉 해보니까 예.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네네. 그 내용을 네. 보면 거기 보면은 이제 저기는 중우장대한 기업보다도 정말 몸집이 작은 중소기업들이 훨씬 순발력 있게 대응 가능해요. 네. 네. 예. 그런 게.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지금 여기서 똑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네. 아이디어가 있고 의지만 있으면 중소기업들도 정말 이제 기회가 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노령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는 걸 걱정하잖아요. 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일자리는 가능하면 줄어요. 그렇죠. 머리를 쓰는 일자리는 좀 늘어나는 네.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인구 문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잘 시대의 흐름에 좀 쫓아만 가면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다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네네. 한국 경제는 제2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아, 끝날 때 다 돼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뭐 국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좀 뭐 있을까요? 희망을 주십시오. 네. 뭐 정치인들은 욕만 먹고 사는데 제가 국민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과거 근세사를 보면 항상 어렵다 하지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날은 없었죠. 지금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데 또 우리 국민들의 의지만 잘 모아진다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희망을 잃지 마시고 네. 우리가 즐겁게 사십시다 하고 제안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최고의 경제 전문가이자 정무위 소속이신 최은열 의원과 함께 저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한번 돌아봤고 그 가운데 정말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 이거는 이쪽인 거야 저쪽인 거야 라고 혼란스러워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네.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을 돌아보면은 단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지층이라든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 이거 조금 무리하는 것 같은데 싶은 정책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도 지적을 많이 했었고. 네. 근데 1년 지나고서 하나하나 정책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보완책들이 합리적으로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최저임금 10% 두 자릿수 올린 거는 저는 별로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만큼 근로장려세제에 들어간 예산이 꽤 커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런 그 경제 정책의 변화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은 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시 볼 때 이거를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나 어떤 정치적 지형에서 볼 게 아니고 진짜 개별적으로 보면은 좀 재밌는 그 균형감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최은열 의원 보내드리면서 발칙한 경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